적어도 일주일에 15분 정도는 정말로 집중해서 저희가 책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동안 외국 작품만 다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냐 이런 성화가 자자한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사기 전에 오늘은 한국 작가의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아직 못 읽어봤네.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한 분이 있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세계 3대 문학상인 노벨 문학상과 공쿠르상 그리고 맨부커상을 꼽는데 이 맨부커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한 작가 바로 한강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맨부커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를 다루느냐? 아닙니다. 80년 광주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를 다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작품은 바로 한강 작가의 단편소설 작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궁극의 방법은 사실 그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들으시면 읽지 않은 책을 읽은 척 할 수 있게 해드린다고 외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안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편 소설이야말로 안 읽어도 읽은 척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결론은 알아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고 많은 한강 작가의 소설 중에서 왜 제가 단편 소설 작별을 골라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작별이야말로 한강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압축된 작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 작가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내적인 요소가 아니라 조금 외적인 요소인데요. 바로 이 단편 소설 작별 역시 다른 한강 작가의 작품처럼 수상작이라는 점입니다. 한강 작가는 아시다시피 상복이 굉장히 많죠.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일단 한국에서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영국에서 맨부커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으로 꼽히는 게 바로 소년이 온다인데 이 작품 역시 원래 한국에서 만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말라파르테상을 받았죠. 이렇게 작품 하나로 한국과 해외에서 상을 계속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이 한강 작가의 소설이 작품성이 훌륭하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작별 역시 2018년 김유정 문학상입니다. 제가 뭐 해외에서 타국 작가의 단편 소설에게까지 주는 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상을 받은 작품으로 해외에서 또 상을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 또한 가능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여하튼 이 단편 소설 작별 역시 한강 작가 특유의 작품성으로 무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한강 작가의 여타 대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 작별에서도 소외계층이 다뤄집니다. 우선 채식주의자는 다름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의 이유가 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인 영애는 어느 날 제목처럼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에게 육식을 강요합니다. 즉 우리 사회가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면을 갖고 있고 이것이 폭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작가는 고발을 하는 거죠. 바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계층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명백하게 시대의 부조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광주 시민항쟁의 피해자들을 조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룰 작품 작별에서는 일단 주인공이 실직자이자 이혼녀이자 싱글맘입니다. 동시에 이 주인공과 교제하는 연하의 남자친구 역시 실직자이자 굉장히 가난한 청년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느냐면 이 남자는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오로지 학자금 대출로만 학교를 다니고 인턴, 비정규직, 그리고 실직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버텨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버텨왔냐면 이 사람에게 나름의 생존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돈이 떨어졌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 한 끼로만 버틴다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면 새벽에 잠깐 집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새벽에 나가느냐? 그 시간에 나가야 길거리에 음식 냄새가 떠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면 10kg 정도 살이 빠진다고 이 청년이 주인공 영애에게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한강 작가의 소설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프고 그늘진 곳을 조명하는 것이 바로 한강 작가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엄청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우리 코너의 자랑인 세상 친절한 줄거리를 듣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잘 들으셨죠? 쉬어가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 한강 작가의 애독자라서 작별이 발간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책을 샀어요. 그때 이제 판본을 보니까 2세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한강 작가는 작품성이 좋아서 상도 많이 받지만 독자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책도 잘 팔리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면 제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여기 EBS에 있는 녹음 장비가 다 침수될 테니 가급적이면 세상에서 제일 건조한 비평가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중요한 공통점이 제가 아까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이 단편소설 작별의 첫 문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난처한 일이 그녀에게 생겼다. 벤치에 앉아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녀의 몸이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첫 문장을 읽은 독자들은 이제 기시감을 느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말입니다. 참고로 변신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고 일어나니까 바퀴벌레가 됐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작별의 주인공은 자고 일어나니까 눈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와 눈사람이라는 차이점만 있지 사실 자고 일어나서 딴 존재가 되어 있다는 설정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가 카프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이 소설을 썼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변신의 서사라는 것은 사실 한강 작가가 이전부터 자기 작품을 통해서 계속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대표작인 채식주의자에서는 주인공 영애가 책 말미에 충격적이게도 나무로 변합니다. 그리고 단편소설 내 여자의 열매에서도 여주인공인 아내는 말미에 식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작품까지 포함하면 세 작품에서 모두 여자 주인공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이 다 식물로 변했는데 이번에는 왜 눈사람으로 변했느냐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소설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은 주인공을 그녀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 인간이 고유성을 확보할 때는 바로 이름으로 불릴 때입니다. 감옥에 가면 간수들은 죄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수감 번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훈련소만 가더라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때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역시 시종일관 그녀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거대한 현대사회의 부품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녀는 인간이 아닌 사물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사직을 권고받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사물처럼 사무실에 앉아있고 사물처럼 지하철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도 그녀를 존재하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가구 같은 정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녀는 결국 녹아 없어지는 사람, 즉 눈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강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부품으로 작동하다가 결국은 으스러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눈사람의 비유해서 소설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지만 작가는 하루 만에 소멸하는 이 눈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이런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눈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는가?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의 남자친구인 현수 씨가 궁리를 합니다. 어디 냉동실 같은 데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주인공 그녀는 현대사회에서 부품이 돼버린 기계화된 인간을 상징하죠. 그게 이 소설에서는 문학적 장치로서 눈사람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 기계적인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 고통이 가중됩니다. 즉, 그녀는 냉동실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실에는 그녀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현수 씨는 얼어 죽기 때문에 냉동실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죠. 즉, 이 기계화된 인간에게 사랑을 누리는 것, 달리 말해서 인간답게 삶을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찰나 같은 행복만 허락될 뿐인 것이죠. 소설은 이게 바로 부품화된 현대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눈사람은 근본적으로는 눈 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냉동고에 들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소멸할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폭넓게 생각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나요? 어쩌면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녀만 눈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름만 있을 뿐 실은 우리도 눈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스튜디오가 좀 춥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제 종회기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작품이고 저한테는 특별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설로서는 이게 등단 이후로는 다섯 번째 소설인데요. 등단 전에도 저는 소설을 세 편을 출간을 했었어요. 그랬으니까 여덟 번째 제가 쓴 걸로는 여덟 번째 소설이고 등단 이후로는 다섯 번째 소설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95년도, 94년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엄마하고 아빠 중에서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의 사랑이 10이다 그러면 내 아이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한 6을 가지고 나머지 4를 이 아이들 나머지 밑에 동생들이 나눠 가질 정도로 엄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인생 자체가 너무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점철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가령 뭐 TV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나와서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가 손잡고 길을 걸어가다든가 이런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울고 있어요. 이 나이가 된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지금의 제 나이보다 더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나이가 돼서까지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울컥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에도 엄마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하던 시절에 이 박한상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사이코패스죠. 이 청년의 사건이 터졌어요.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 거예요. 이렇게 집도 잘 살고 성장 환경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잃고 빚을 져가지고 아빠가 데려온 모양이에요. 데려와서 이제 화를 냈겠죠.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다라는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죽였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되게 이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했어요. 뭐 이 사람 비난한다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옹호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어떤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으면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심리학들 뭐 인지심리학, 뭐 사회심리학 이런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가면서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면 꼭 사이코패스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등단을 하고 나서 이제 2007 년도에 제가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등단을 했지만 그게 청소년 문학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청탁이 오는데 계속 청소년 소설과 동화 이런 것만 오는데요. 청소년 소설이나 동화는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나 동화 같은 경우는 공부를 딱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근데 저한테 동화를 쓰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한 게 다시 세계문학상을 2009 년도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 심장을 쏴라가 세계문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내가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거예요. 무대도 생겼고 이제 쓰면 되는데 쓰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공력이 부족한 거죠. 작가로서의 공력이 너무나 아직 이제 등단 이후에 책 2개를 낸 신인 작가고 이걸 쓰기에는 감당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7 년의 밤을 쓰면서 인제 오영재라는 이 그 사이코패스 인물을 주인공이 아닌 이제 약간 조연급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면서 첫 번째 이제 사이코패스 어떤 실험에 들어간 거죠. 캐릭터 실험에 '이런 사람으로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실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7 년의 밤에서 인제 오영재가 그래서 탄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28을 쓰면서 박동해라는 젊은 캐릭터를 인제 등장시켰어요. 이 박한상과 나이가 비슷한. 그래서 그 젊은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인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어떤 아주 잔인한 면모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때에도 그로 등장을 했지 나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인제 드디어 종의 기원에 이르러서 인제 나로서 등장해서 사이코패스의 머릿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작가가 보통 "모티브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독자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을 가져와서 쓰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사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7 년의 밤이나 뭐 28도 인제 뭐 구제역 사건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나 이런 살처분할 때 그것 때문에 그걸 모티브 삼아서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살처분된 소나 돼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박한상 사건을 소재로 했다 해서 박한상 사건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져온 부분은 단지 사이코패스의 머릿속인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는 대체 금기의 영역은 없느냐? 정말 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냐? 어떤 마음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는 것이지 소설 안에서 사건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소설들은 어떠어떠한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지만 그 사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종의 기원도 마찬가지로 박한상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지만 아주 오래전이고 또 그 사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 솔기를 뒤집어 갖고 보여주듯이 옷을 이렇게 뒤집으면 솔기에 있는 실밥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이코패스의 머릿속을 보여주겠다는 어떤 야심찬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 소설을 집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 긴 세월 뭐 이렇게 공부도 했고 또 다른 등장인물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야기도 써 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코패스의 머릿속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종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나요. 사이코패스는 그래서 정신질환 DSM-5라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표에서도 빠져 있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표현한 방식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너무나 정상이기 때문에 전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광인의 광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광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 내가 사이코패스처럼 살아야만이 사이코패스처럼 산다는 말은 제가 칼 들고 뭐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의 사고 방식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한 2년을 살면서 이 소설을 집필하게 이제 되었죠.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윤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나름의 어떤 윤리 기준 장벽이 세워지잖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 거부당하지 않도록 사회화가 되어서 자란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느 한순간에 소설을 쓰기 위해서 깬다 해서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 쌓아온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고요. 소설을 쓰고 나서 이게 다 깨져서 다시 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 낭독 부분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살인에 대한 살인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 소설을 보시면 피비린내 난다, 뭐 잔인하다 그러시는데 사실 7년의 밤부터 종의 기원이 이렇게 올 때까지 스릴러 세 작품이 실제적으로 살인 장면이 잔인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주변 묘사, 분위기 묘사로 아주 잔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칼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찌르고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거의 없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이 주인공이 자기 엄마도 죽이고 뭐 그전에 형도 죽이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첫 번째 사건이고 제가 이 소설에서 처음으로 묘사하는 살인 장면인데 살인 장면 이렇게 뭐 칼로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보면은 심리를 그린 거거든요. 이 살인하는 심리를. 살인하는 심리 이 심리를 그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제가 벽에다 머리를 한 100번은 찍은 것 같아요. 대체 살인할 때 그 감정은 대체 뭘까라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 소설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악인이나 악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두어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고난 성향이에요. 제가 타고난 성향이 어떤 대중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정서의 방향 이게 정해진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되게 그 어떤 어리석인 인간이라든가 아주 비열한 인간이라 치졸한 인간이라든가 그런 인간들이 자기 인생에서 곤란한 일에 닥쳤을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생이 뭐 파국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겨내고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게 되게 좋았고 어릴 때부터 소설을 읽으면 그런 소설을 읽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누구나 다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하지만 자기 마음속을 정말 정직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착한 부분, 천사 같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쪽에는 아주 그냥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황금빛 벌판이 있고 여기에는 꿈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뭐 배려라든가 관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좋은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부분이 항상 드러나 있죠. 근데 반대편에 나 자신도 잘 못 들여다보는 음침한 곳이 있거든요. 이게 어둠의 숲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 안에 인생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야수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욕망, 폭력성, 충동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외부로부터 어떤 사건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이 부분에서 이 안에 사는 야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점화의 순간이 생겨납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제 소설은 대부분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평범한 인생 혹은 착한 인생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불행하고 혹은 또 눈살 찌푸려질 만큼 악한 인생들은 우리 주변의 뉴스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걸 책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카탈로그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간접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전형, 뭐 모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이렇게 벼랑이 저 앞에 있으면 벼랑이 있는 걸 알고도 걸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독자가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서 악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종의 기원은 제가 악의 삼부작이라고 부르는 그 소설의 마지막 편이에요. 그래서 7년의 밤과 이팔과 종의 기원 중에서 마지막 판으로 이제 그야말로 끝판왕이 등장을 한 셈이죠.